저희 수학과의 대표 강사 이은태 쌤 모시겠습니다. 이은태 쌤은 이투스, 스카이에듀 여러 업체에서 대표 인강 강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저희가 어렵게 모셔서 지금 같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수학을 책임지실 분이니까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은태 쌤 모시겠습니다. 원래 슈퍼스타인데 안 떠시는 분인데 뭐 긴장되신데요. 네, 하루 오랜만에 해가지고 저걸 끌 수는 없나요? 네, 제가 할게. 아니 이따가 안녕하세요 어머니들. 저는 수학 강사 이은태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어렵게 보셨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대치쿠민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열심히 수학 강의를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예비고일 설명인데 제가 원래 설명회를 잘 안 써요 어머니들. 근데 오늘은 시간이 남는 선생님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쓰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운이 좋으신 거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사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수학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지금까지 고1 아이들 이게 좀 수업을 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이게 성적이 좀 떨어지는 추세가 많아요. 근데 일단 어머니들이 제일 먼저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딱 4가지인데 이 첫 번째 건 어머니께서 꼭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중학교 1, 2, 3학년을 마치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1, 2, 3학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연장선인가요? 너무 질문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학 선생님이긴 한데 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 어머니들이 이게 좀 편하게 들어주셔야 이제 어머니들 아이들이 왔을 때도 편하게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와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할 때 이제 아이들과 선생님이 잘 공감을 해야 좋은 수업이 나오는데 어머니들이 여기서 딱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딱 계시면 보통 아이들도 와서 그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그럼 너무 좀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들도 좀 편하게 얘기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총 4가지 말씀드릴 건데 그 2가지는 정확하게 듣고 가시고 나머지 2개는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일단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럼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연장선인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중학교는 중학교고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중학교의 연장선으로 고등학교의 성적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자꾸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은 어떠냐면 중학교 때 저희 아이들이 보통 성적을 수학을 보면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보통 8, 90점이 나와요. 그럼 8, 90점이라는 점수는 좋은 점수인가요? 나쁜 점수인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80점이라는 점수는 그냥 보통의 점수고요. 중학생의 입장에서 보통 90점 이상을 받으면 좀 적당히 괜찮은 점수고 100점을 받으면 잘하는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는 실제로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교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학생들이 중학교 때는 학원을 다니면은 80점 정도의 점수는 받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가 90점을 넘느냐 100점을 받느냐의 싸움이란 말이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20점 받는 학생부터 90점이 넘는 학생까지 이 점수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 저희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첫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중학교 때 성적의 연장선이 아니라 고등학교 올라가서 우리 아이들의 첫 번째 성적이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아이들이 중학교 때 90점 받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한 예를 들어 50점을 받으면 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우리 아이의 성적이 떨어졌어.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시는 행동이 어떤 거죠? 그죠? 학원을 옮기시죠. 그래서 예비고일, 고1이라는 게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들어올 때 우르르 들어왔다가 성적이 또 안 오면 나갈 때 우르르 나가요.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들의 마인드가 어떠냐면 우리 아이의 성적이 50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성적을 올려야 돼 라는 마인드 가지셔야 돼요. 좀 더 공격적이어야 되는데 어머니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우리 아이의 성적은 80점인데 왜 얘가 50점을 받았지? 성적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공격적이 아니라 방어적으로 성적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다. 굉장히 덥네요. 어머니들 굉장히 지금 열정적이신가 봐요. 그래서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머니들의 첫 번째 마인드가 뭐가 돼야 되냐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의 성적은 고등학교 성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셔야 되고 1학년 때 성적이 1학기 중간고사가 스타트가 돼서 올릴 거냐 말 거냐 결정하시기에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거. 그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도 이제 좀 거꾸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 번째는 일단 제 양력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간혹가다 이 사진을 보시고 저를 보시는 분들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어머니들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학생들도 제가 예전에 노량진에 수업을 했을 때 이 사진을 썼었어요. 근데 이제 노량진 이제 학생들이 단과학원이다 보니까 이제 와서 저를 본단 말이죠. 근데 어떤 학생 둘이 나가는 거예요. 너네 어디 가냐 그랬더니 저희는 이해태 선생님 수업을 들으러 왔다. 근데 다른 교실에 와 있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애들이 있는데 요 사람이 제가 맞아요. 잘 보시면 요게 저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착하지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었을 뿐인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요건 가볍게 넘어가시고 오늘은 그래서 제가 총 4개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그 하나가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가 우리 아이들의 첫 성적이다라는 걸 꼭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머지 3개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어머니들이 궁금하신 게 이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그럼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고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들이 사실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게 좀 웃긴 게 간혹가다 많지는 않지만 성적이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중학교 때 성적에 비해서 고등학교 때 성적이 오르는 친구들은 보통 어떤 학생들이냐면 겨울방학을 정말 잘 보낸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이제 보통은 점수가 올라가요. 근데 일단 근본적으로 뭐냐면 왜 떨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왜 고등학교 올라가면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질까? 근데 어머니들 아직은 안 보내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철석같이 믿고 계신 게 뭐예요?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의태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그게 첫 번째로 일단 무너지는 게 이번 겨울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좀 더 러프하게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중3은 시험이 좀 일찍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학원들이 아마 11월 늦어도 중순에는 예비 고1을 개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예비 고1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까지 5월 달이니까 대략 한 6.5개월 정도의 시간이 뜨는데 그 6.5개월이라는 시간, 근데 생각보다 길어요. 반년이에요. 그 반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는 사실은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왜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적이 떨어지냐. 그냥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 반드시 이유와 원인이 있겠죠. 그러면 그 이유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내신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왜냐면 고1은요.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번외적으로 드려볼게요. 자, 내신이 중요하다, 수능이 중요하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그러면? 자, 내신이 중요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수능이 중요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또 뭡니까? 자, 그쵸?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고1은 수능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고1 때 내신을 잘 잡아놓은 학생들이 2학년 때 올라가서 수시로 나중에 입시를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신에 올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큼 내신, 그러니까 뭐 1학년 때부터 우리 아이는 수능 준비를 해야 돼. 이런 건 절대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수능은 고등학교 2학년 과목부터가 수능 과목이에요. 그럼 1학년 과목은 안 나오니까 간접적으로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전체 내용의 20% 정도만 아이들이 알고 있으면 수능을 준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실제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 그런 어머니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야죠. 근데 요 주변 어머니들이시면 명지중앙을 주로 보내실 거니까 오늘 제 설명에는 명지중앙 위주로 해서 제가 세팅을 좀 해봤어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그럼 가볼게요. 그럼 첫 번째, 그럼 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 성적이 떨어질까?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학습량이 증가해요. 뭐 이거는 근데 어디서나 다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학습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아이들이 배우는 수학의 양과 고등학교 정확히는 1학년, 2학년 때 공부했던 양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은 보세요, 어머니들. 새로운 걸 더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1, 2학년 때 공부했던 거를 복습해서 수능 때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럼 3년간, 2년간의 학습이니까 이쪽의 시간이 더 기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학습 양의 차이는 달라요. 뭐냐면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한 권씩의 책을 끝내면 돼요. 총 3권의 책을 끝내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자 보세요. 상하로 책이 분리가 돼요. 근데 이게 보통 상하로 분리를 시키는 건 저희가 분리를 시키는 거고 책은 이렇게 두꺼운 백과사전 같은 책이 한 권 나가요. 근데 이 두께를 본다면 이 두꺼운 한 권의 책이 이 3권의 책을 합쳐놓은 것만큼의 양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난이도까지 올라가니까 실제로 아이들의 학습량은 어떨까요? 1학년 때? 갑자기 올라가겠죠. 근데 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지 않은 학생들 이 보통은 점수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근데 고2가 문제예요, 사실은. 고1 때 무너지는 친구들도 많지만 실제로 제가 공부를 열심히 잘 하다가 고2 때 무너지는 학생들 진짜 많이 봤어요. 뭐냐면 고2 올라가면 보세요. 1학기 때 수학은 2학기 때 수학 2가 일단 기본적인 커리큘럼이고 거기서 이제 우리 학교는 약간 좀 의식이 있다. 뭐 이쪽 지역으로 본다면 충암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저 부산동 쪽 지역으로 본다면 뭐 동명이나 이런 학교들이 이제 확통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2학기 때 같이 수업을 해요. 그러면 얘는 1년짜리 커리큘럼이라서 2학년 올라가서는 총 책을 3권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한 권의 책의 양이 요 3 플러스 요 절반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2학년 올라가서 공부해야 되는 양은 여기 있는 이 양의 또 1.5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대충 감이 잡히세요, 어머니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3년 동안 열심히 이거를 1년씩 나눠서 공부했던 양을 1학년 1년 동안 해야 되고 그 플러스 알파에 대한 양을 또 2학년 때 해야 되니까 일단 학생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학습량에 대해서 소화를 제대로 못하면 수학에서 도태가 되고 수포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 커리큘럼이 이런 거고요. 사실은 2학년 말까지 해서 여기까지 끝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3학년 올라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복습하지. 요 내용을 3학년 올라가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수능에서 100%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버리면 보세요. 이 학습량의 2배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요 내용보다는 얘가 좀 더 어렵고요.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난이도도 같이 올라가니까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중학교 때만큼 공부한 친구들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시긴 그래요. 제가 중학교 때랑 크게 차이가 없는데 공부하는 게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학교 때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쉽게 잘 설명해 주시죠. 하죠 제가. 지금 되게 오랜만에 설명했었는데 저도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난이도가 달라져.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그냥 육감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학교는 입시가 없어요. 여기도 얘기하는 입시는 뭐죠? 공식적인 입시, 국가고시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요즘 어머니들은 좀 나이대가 많이 어려지셔서 맞죠? 예전에 어머니들은 제가 한국 와서 처음 시작한 게 27살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의태 엄마 이러면은 어머니가 막 나이가 이만큼 저보다 높으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를 들다 보고 이제 자식들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 어머니들은 사실 저보다 어린 어머니들도 계시더라고요. 제 나이가 47이거든요. 어려 보이죠? 감사합니다. 아니, 좀 이렇게 다른 인상 쓰시는 어머니들은 뭐예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47인데 실제로 어머니들 중에 47이 안 되신 분들도 계셔서 요 설명을 좀 바꿀게요. 왜냐면 저희 때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연합고사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입시가 있었기 때문에 입시가 있다는 건 무슨 의미죠? 문제가 순환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생기는 문제의 형태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시로 고등학교 가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시가 없어요. 그럼 입시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죠? 문제가 보인다는 얘기고 기존에 있던 문제 유형만 반복돼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기존에 있던 문제 유형을 반복 학습하면 학교 시험은 그대로 나올 거고 그 시험을 보기 때문에 8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으나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수능이라는 입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수능의 문제가 보세요. 매년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1년에 한 두세 문제는 신유형 형태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신유형 형태의 문제를 학교에서는 반영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트렌드가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거의 뭐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잠깐만요. 에어컨을 좀 세게 틀면 알겠다. 네, 틀어드릴게요. 어머니도 좀 더워하시는 것 같아서. 전 더위를 잘 안 타서. 해보세요. 그럼 어쨌든 간에.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학습 양도 늘어. 근데 배우는 내용의 난이도도 올라가요. 근데 문제의 트렌드도 바뀌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죽을 맛이겠죠. 근데 거기서 어머니들은 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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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어머니들께서 보세요. 우리 아이가 공부 좀 안 하면 가셔서 야, 입시의 트렌드가 바뀌고 학습량이 늘어나는데 넌 여기서 왜 대비를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입장이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저도 아들이 둘인데 보통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들 입장에서 아들을 키우시면요. 나중에 전투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저희 집 사람도 저랑 처음 결혼할 때는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 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큰 아들이. 그래서 아들을 둘 키우고 나니까 요즘에는 일어나! 막 이래요 저한테. 근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 입장에서도 반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은 자꾸 대화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걸 이런 정보들을 얻어 가셔서 조금 오밀조밀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들도 납득을 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일단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딱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학습량과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것과 두 번째는 고등학교는 입시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 트렌드가 바뀌는 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아이들이 이거를 솔선수범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학원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저희는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요. 저희 선생님들 모두가. 그래서 어머니들이 명심할 거는 요 두 가지 이유가 되게 크구나 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제가 두 개 얘기했죠? 몇 개 남았어요? 두 개 남았어요. 집중해 주세요 이제. 그럼 세 번째 뭐냐면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요. 그럼 당연히 저희 커리큘럼 자체도 다 이렇게 짜져 있기 때문에 저희 커리큘럼이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우리 아이가 명지충암에 갔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우리 아이들의 성적은 그러면 어떻게 올려야 될까요? 성적을 잘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성적을 잘 받으려면 공부를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맞는 답이에요? 아니죠. 성적을 잘 받으려면 전략을 잘 짜야죠. 근데 그 전략은 누가 짜요? 아이들이 짜요? 어머니들이 짜십니까? 저희가 짜는 거죠. 근데 저희가 전략을 잘 짜려면 뭐가 돼 있어야 될까요? 지금 표정들이 점점 바뀌셔. 왜 자꾸 물어봐? 막 이런 표정들이신데 대화를 같이 하자는 거죠. 네. 그러면 자 보세요 어머니들. 그럼 전략을 잘 짜려면 일단은 저희는 뭘 해야 돼요? 말씀해 주세요. 시원하게. 분석이 돼 있어야죠. 그러면 그 분석이 되어 있는 몇 안 되는 학원 중에 저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충암고 시험지를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저희의 학습 모토는 뭐냐면 기억하세요. 이거는 체감 난이도를 낮추자는 거예요. 그럼 혹시 체감 난이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진짜요? 이건 제가 주로 쓰는 얘기고 공식적인 언어는 아니라서 체감 난이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보세요. A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A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A를 한번 풀어보고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을 아는 아이가 A를 만나는 것과 그냥 맹목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가 A를 만나는 것. 누가 A란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당연히 전자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어보고 이 문제를 다시 만나는 거. 난이도가 떨어지죠? 절대적인 난이도는 있겠지만 그걸 우리는 체감 난이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학생들이 물론 적은 양의 공부를 한다는 건 약간 모순적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최대의 극대의 효과를 내려면 아이들은 체감 난이도를 낮춰야 돼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그 학교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반복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 만약에 내 목표가 100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많은 양을 학습하면 되는 거죠. 그냥 막 무턱대고 막 A랑 문제집을 열심히 풀고 B를 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학교 시험지에는 뭐가 어떻게 나온다는 걸 알면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다 분석할 수 없으니까 그걸 내가 해주면 우리 아이들은 그대로 공부를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신뢰가 가시나요? 근데 이게 명지충암의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고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명지충암의 시험 문제는 부교재가 있어요. 그 교사용 지도서에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시험 문제를 내요. 근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대충 찍으세요. 비율이 70%. 교과서까지 합치면 90% 나와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충암은 제 생각엔 충암은 수학을 좀 강조하는 학교긴 한데요. 충암은 선생님들이 게으르세요. 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대치쿠민 이리테라는 거 너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느끼긴 그래요. 이유는 뭐냐? 아까 제가 90% 정도 반영된다고 그랬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과서 부교재 해서 충암이 보통 90% 명지가 보통 80% 반영이 되는데 충암은 숫자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냈어요.
명지는 선생님이 약간 좀 뜨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를 살짝 바꿔요. 근데 이게 어머니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도 책을 만들고 문제집을 제가 출간도 해봤지만 이 수학 문제집을 출간할 때 선생님들이 100%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비공개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그중에 60%는 기존에 있던 문제를 숫자를 바꿔요. 근데 기존에 있던 문제 숫자를 바꾸면 이게 문제가 꼬이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게 참 번거로운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숫자를 안 바꾸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그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바꿔서 꼬이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지만 명제고 선생님들은 조금 더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일단 수학 문제에 한해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를 바꿔서 그걸 검토해 보시겠죠. 그리고 문제를 출제하세요. 근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요건 이제 중고등학교의 문제에 대한 내용인데 요건 제가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요. 이게 중학교에 아까 말씀드렸죠? 쉬운 난이도의 문제들. 이게 중학교 때 나오는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으면 점수를 받으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80점, 90점 점수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지금 어머니들이 보시기에는 이것도 어려워 보이는데 생각하시죠? 근데 제가 이 문제랑 이 문제를 비교해드리면 이게 왜 이게 훨씬 더 어려운 문제냐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절대 풀라고 안 할 거니까 긴장들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이런 걸 딱 보여드리면 어머니들께서 이거를 막 분석하시고 계신데 그냥 보세요 눈으로만. 자 숫자가 없죠. 그 어디에도 숫자가 없죠. 근데 중학교 때 나오는 문제를 보시면 숫자가 있죠. 이게 더 쉬운 문제예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게 다 문자로 바뀌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단 좀 어렵게 느끼는 건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충암고 올해 가장 핫한 중간고사 시험지를 분석한 거예요. 요거는 PPT에는 지금 보세요 어머니들 제가 몇 개 비춰드릴 문제만 보여드린 거고 어머니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 안에는 전문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꼼꼼히 보시는데 또 수학 보라고 하면 안 보실 거죠. 그렇죠? 내가 인수분해를 한 지가 언젠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풀라는 게 아니라 비교만 해보시라는 거니까 제가 비교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래서 충암은 교과서에서 25% 나와요. 조금밖에 안 나오네? 하지만 부교에서는 65%가 나오죠. 그러면 교과서 부교재에서 90%가 나오고 나머지 10% 이게 변별력을 바르는 문제예요. 요게 시중 모의고사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충암고 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숫자를 거의 바꾸지 않아요.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치세요. 충암고 보내신 어머니들은 숫자를 거의 바꾸지 않는다.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좀 양심이 너무 좀 없어요. 근데 왜 의태는 이런 얘기를 하냐? 보세요. 자, 이게 충암고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맨 처음 보는 시험이시죠? 근데 이게 보세요. 요게 이제 객관식 16번 문제인데 요게 한번 보시면 돼요. 요게 지금 부교재 중단원 평가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 풀라고 안 할 거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손 하는 것만 잘 따라오세요. 요거 어디 갔어? 어디 있어요? 여기 네. 똑같죠? 이런 것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요거 똑같죠? 그 다음 거에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똑같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시험 기간에 풀었던 학생들은 이 문제를 풀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매우 높아지겠죠? 근데 웃긴 거는 근데 요건 좀 양심이 있어요. 부호를 바꿨어요.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근데 충암은 정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요. 아주 좀 그래요 사실. 그럼 그 다음에 또 한 문제 보시면 요것도 보세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네요.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자, 요거 맞죠? 그리고 이 그래프, 요거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거, 이거, 저거, 이거 완전히 똑같죠? 그럼 이걸 풀어도 이거 그냥 답만 외우고 들어간 학생이 이 문제를 맞힐 가능성은 어떨까요? 100%죠. 심지어는 보기도 똑같아요. 저 같은 보기는 좀 바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 언뜻 보셔도 그냥 아시겠지만 똑같아요. 이런 범위조차 하나도 바꾼 게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1번부터 16번까지 객관식 서술형 세 문제가 거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충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충암고 들어갔어요. 그럼 중간고사 때 우리 아이가 막 어머니들
어렸을 때 공부했던 정석을 풀고 있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어머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석 풀지 마! 교과서 풀어!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학원을 꼭 보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상업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보내주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긴 하겠지만 꼭 저희 학원을 등록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학원이다라는 건 기억을 해주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주변에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보세요. 그럼 이런 것들이니까 우리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센수학을 풀고 있어요. 어머니도 센수학 아시죠? 맹신하고 계시죠? 수학을 잘하려면 일단 센수학을 풀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명지충함은 내신만 볼 거라면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냥 우리 아이들한테 교과서, 부교재,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집 하나 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주변에 있는 제가 보기엔 모든 학원들은 뭐 센수학, RPM 이런 것들을 자꾸 아이들에게 풀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뭐 아이들의 근본적인 실력은 좀 좋아질 수 있을 수 있으나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거 연습시키셔야 돼요. 이거 정말 저희한테 극비사항인데 제가 공개하는 거예요, 사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명지는 어떠냐? 명지는 이렇게 보면은 교과서 45%죠. 무슨 뜻입니까? 아까 교과서 충함 몇 프로였어요? 25%였죠? 근데 명지에서 교과서의 이 비중이 높아졌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쉬운 문제는 확실하게 줄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충함군은 20점짜리 학생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명지는 20점짜리 학생이 나오면 문제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서 안에서 문제를 낸다는 것은 교과서의 난이도 굉장히 좀 떨어지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내겠다. 하지만 변별력은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수치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머니들이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두 개 합치면 몇 프로예요? 80. 그리고 모의고사의 20%는 얘기는 야 변별력은 대신에 우리가 확실하게 줄게.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까다로운 시험이 되죠. 하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아이의 실력이 어느 정도냐에 좀 달라지는 거죠. 근데 명지는 역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기본적으로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이게 명지충함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동명, 배성, 그리고 선정, 예일여고 다 이런 패턴으로 문제를 해요. 핵심은 문제의 숫자를 얼만큼 바꾸느냐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를 얼만큼 난이도 있는 문제를 내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걸 어머니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진 이렇게 다 보시면은 아 역시 똑같아요. 아 정말 쑥스럽습니다. 숫자가 없어요.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대로 내셨어요. 그쵸? 자 어디가 바뀌었죠? 없어요. 요 베타가 알파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요거 빼고 똑같아요. 그런데 명지는 양심적이죠. 여기 보시면 K 더하기 4 맞죠? 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파벳만 읽으세요. K 더하기 4 얘는 K 더하기 3 4K 5K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K 하나씩 다 뺐어요. 요렇게 바꿔요 얘네들. 그러니까 충함은 정말 우리 아이가 만약에 얘를 20점대예요. 그러면 극각한 방법을 쓴다면 문제의 답만 외우고 들어가도 50점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명지는 그건 안 돼요. 그럼 명지는 이 문제를 풀 줄 알아야 그래야 바뀐 것도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명지는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는 이런 거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역시 숫자를 좀 바꾸고 문제 뉘앙스도 좀 달라졌죠? 이렇게 얘네들은 좀 변형을 시켜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명지와 충함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그 몇몇 의식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패턴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학원은 내신 준비를 어떻게 시켜야 될까요? 자 이제 마지막. 점점 어려워져요 난이도가? 질문의 난이도가? 자 그러면 어머니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의 그럼 내신 준비는 과연 어떻게 시켜야 될까? 자 요걸 잘 들어가시면요. 어머니들이 직접 내신 준비를 시키셔도 돼요. 맞죠? 요걸 딱 시키셔야 돼요. 그럼 내신 준비는 어떻게 시켜야 될까요? 그렇죠? 교과서와 부교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딱 이제 또 얄팍하게 공부를 하면 언제 문제가 되죠? 그렇죠? 수능을 볼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그래서 저희 교재는 그래요, 어머니들. 저희 내신 교재는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약을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런데
양질의 약을 타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몸에 해롭지 않아요. 보세요. 그래서 저희는 내신 교재예요. 내신 교재는 스텝 1 복습 2, 3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이 스텝 1은 뭐냐? 자, 교과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교과서를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만 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구정 교과서를 사이즈 크다 그쵸? 구정 교과서를 제가 만들어요. 제가 일일이 그 있는 문제들을 다 소트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겹치는 문제들이 생기죠? 그럼 그 겹치는 문제들을 우리가 교과서 구정을 다 푸는 건 너무 힘들지만 그 안에서 겹치는 문제로 따지자면 뭐 전체 내용의 제가 보기에는 한 9분의 1.5 정도? 그 정도 양으로 줄일 수 있어요. 왜냐면 다 비슷한 유형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구정에 있는 문제들을 다 뽑아서 이걸 유형별로 제가 정리를 해서 스텝 1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문제를 푼 학생들은 뭐 충암이든 명지든 동명이든 어디든 그 교과서는 다 풀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그 교과서를 다 풀어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 교재만 풀면 돼요. 그런데 요거랑 완전히 싱크로율을 맞춰서 같은 형태의 숫자만 달라져 있는 표현만 달라져 있는 문제를 복습률 교재로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걸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요걸 풀어갖고 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요 2개의 지문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이제 학교 부교재들. 아까 부교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부교재를 한 3학교의 부교재를 저희가 다시 또 다 갖고 와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문제들에서 주요 문항들을 또 소트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공부했던 문제가 여기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지만 양이 어떨까요? 줄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 거를 너네 여기서 풀 수 있어 정도만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교과서 따라 풀고 부교재 따라 겹치는 문제들이 많고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그 문제가 같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죄송합니다.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을 같이 집어넣긴 하되 만약에 부교재 안에 그 문제가 10문제 있으면 저희는 딱 2문제만 듣습니다. 왜냐? 이쪽에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3번째 스텝에서는 부교재를 하고 4번째 스텝에서는 모의고사를 해서 여기 있는 지금 저희가 나눠주는 그 내신 교재 한 건 제대로 풀면요. 사실은 이 안에서 시험 문제 다 나온다고 봐도 저는 큰 과언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모의고사 문제에서 저희 책에 없는 책이 간혹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아이들에게 사실 문제를 만약에 뭐 2000문제 준다. 그러면 아이들은 책을 펴보지도 않고 수학을 적어요. 그럼 아이들에게 400문제를 줘야 돼요. 그럼 그 400문제를 어떻게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저희는 그냥 400문제 뽑아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책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의 학습에서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제가? 기억하세요? 그렇죠? 내신 무조건 내신을 갖고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모든 학원의 커리큘럼도 내신에 맞춰가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 커리큘럼 자체는 내신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보세요. 내신 때 이거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요. 눈에 보여서 자 요렇게 저희가 책에 나가는 거예요. 요 책 안에 이만큼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좀 약간 하소연을 하면 이게 아이들과 수업을 하는 시간은 한 달이에요. 근데 이 책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2달 걸려요. 근데 이걸 매년 저희가 리뉴얼을 해요. 올해 만들었으니까 내년에 또 써야지? 이런 거 저희 안 하고 내년에는 다시 또 책을 만들어요. 왜냐면 부교재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리뉴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 명심할 건 이렇게 돼서 실제로 이 책을 보시면요. 책 제목도 너무 좋아요. 다 푼다. 제가 지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소름 끼쳐요. 다 푼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유형별 학습들 이렇게 나오고 해서 요 스텝대로 요 책이 한 권 나가면 요 책을 주장창 열심히 푸는 아이들이 내신 점수가 좋아요. 근데 어머니 잘 보세요. 요 책 한 권에 내신을 잡을 수 있다.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그럼 왜 수학을 이렇게 공부해야 될까요? 아니 수학에 올인하면 되잖아. 뭐 이럴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수학을 이렇게 공부해야 될까요? 그렇죠? 다른 과목도 해야죠. 수학 1등급 나왔는데 영어 9등급 나오면 그 학생은 대학을 못 가요. 차라리 국영수에서 예를 들어서 뭐 수학 1, 국어 6, 영어 8 이렇게 받는 것보다 차라리 333을 받는 학생들이 대학가 더 좋은 데 가요. 그럼 우리는 야 나는 수학 선생님이니까 너 수학만 해 이럴 수는 없죠. 왜들 아이들의 입시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국영수를 골고루하게 해주려면 저희가 열심히 연구해서 학생들에게 적은 양으로 공부를 해서 극대 효과를 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원장님? 네 맞습니다. 맞죠. 아니 저는 입시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내신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게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고 어머니들이 꼭 챙겨가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좀 이걸 안 할 수 없잖아요. 저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업 진행을 하냐? 아 절대 등록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네,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냐? 그래서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이 지역에 온 지 벌써 한 4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지역에 처음 왔을 때 왜냐면 그때 예비고일로 들어왔던 학생들이 지금 고3이라서 배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4년 된 건데 가장 속상한 게 뭐냐면 저희 학원을 쭉 다니는 애들은 문제가 없어요. 어떤 애들이 문제가 될까요? 중간에 들어온 애들. 그럼 중간에 들어온 애들 많이 들어오면 방학 동안 뭐 했어? 수상했어요. 2학기예요? 그럼 얘는 수화를 한 번도 안 공부해요. 그럼 왜 안 돼요? 그럼 왜 학원 이제 어머니들이 학원에 컴플레인 것이죠. 왜 얘는 수상밖에 안 했습니까? 그러면 선생님들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이가 못 따라와서. 그럼 얼마나 이 무책임한 얘기예요. 아이가 따라오든 못 따라오든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조건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못 따라오면 학원에 더 불러들여서 공부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냥 러프하게 잡았어요. 11월, 12월은 가장 예비고일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시즌이에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이제 어머니들의 아이들은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을 한 친구도 있잖아요. 없나요? 있어야 하는데 고등학교 과정을 한 친구도 있을 거고 고등학교 과정을 안 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둘 다 문제예요. 뭐냐면 고등학교 과정을 한 친구들은 과연 고등학교 과정을 얼마큼 밀도 있게 공부했느냐가 포인트인데 저는 수상까지 그러니까 뭐 수원까지 공부해서 이루고 중3 애들이 들어와요. 그럼 테스트 한번 볼까? 그러면 뭐 15점 이렇게 받아요. 그냥 공부만 한 거예요. 문제가 되죠. 두 번째는 아직 아예 시작을 안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예 시작을 안 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학을 접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11월, 12월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한 친구들, 공부를 하지 않은 친구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면 저희는 아마 제 예상에는 어머니들이 여기 어머니들이 다 등록을 해주신다면 물론 등록하는 말씀은 그럼 저희가 아마 기본적으로 반이 한 5개 정도 세팅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5개 반 안에는 수상만 하는 반 11월, 12월입니다. 그리고 수상화를 같이 하는 반 그리고 수상화를 같이 하고 여기서 수원을 같이 하는 이런 반으로 아마 세팅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놓치셨나요? 잡으셨어요? 아주 중요한 단서 뭘까요? 자, 요거 맞히시면 제가 음료수 하나 쏠게요. 자, 제가 짧게 얘기하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뭐죠? 모두 다 등록한다면. 아니에요. 들으셨어요? 어머니께서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아니고 농담이고 누적이죠. 수상을 한 친구들이 수화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상화를 같이 해야 됩니다. 수상화를 한 친구들이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수상화 수원을 같이 해야 돼요. 이유는 뭐죠? 오늘 참 제일 징하게 물어본다. 그렇죠? 근데 이거 제가 자꾸 물어봐 드려야 돼요. 이유는 뭘까요?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1학기 중간고사를 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수상화를 했다고 해서 학원에서 이 중요한 시기에 수원을 시키잖아요. 그럼 수원하는 동안 수상화 다 까먹는 거는 아이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단 비중을 얼만큼 두느냐가 포인트예요.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커리큘럼은 11월, 12월은 반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상만 하는 아이들, 수상화를 같이 하는 아이들, 수상화에 수원을 하는 아이들. 선생님 근데 이게 똑같은 시간에 이게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걸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2번 돌렸어요. 그러면 이건 숙제로 내주면 돼요. 왜? 감을 잃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클리닉 시간이 엄청 많아요. 그냥 뭐 아이가 원하면 7일 다 학원을 나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와서 질문을 하는 걸로 저희가 점검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수원에 집중해야죠. 그래야 밀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고 예전에 감을 놓치지 않겠죠. 근데 보통 학원들은 아이가 수상화를 많이 했군요. 그러면 수원을 전이시키겠습니다. 이러면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수상화 테스트 딱 보잖아요. 이 시점 받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일단 잊어버리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수상. 어머니들 머릿속에도 딱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아이가 지금 선행을 얼마큼 많이 해도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수상을 잘해야 한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겨울방학에 들어가게 되면 역시 이만큼 이때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도 커리큘럼이 어때요? 지금 저희가 러프하게 3개 잡아놨지만 일단 자 고등수학상화 하는 반 이때 상을 했으면 이때 반드시 상하를 해야 돼요. 근데 1학기 때는 상만 들어가니까 우리 아이는 상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이유는 뭘까요? 요거 맞히시면 제가 음료수 한번 쏠게요.
다 끝났어요, 저는 이제. 이유는 뭘까요? 자, 보세요. 수상과 수화는 양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1월 중순에 수상을 시작한다고 쳐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중간고사가 5월 달이니까 우리 아이에게는 6.5개월 동안 수상을 준비할 시간이 나오죠.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게요. 맞죠? 하지만 기말고사가 언제 끝나요? 보통 7월 중순 끝나요. 방학 언제 하죠? 8월 초에 합니다. 그러면 2학기 중간고사 언제 봐요? 2학기 중간고사 9월에 봐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7월 달에 시험이 끝났으면 8월, 9월 2달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다시 또 하에서 무너지죠. 그러니까 겨울에 반드시 하를 해놔야 돼요. 근데 제가 정말 답답한 건 뭐냐면 이때 저희 학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 2월 달쯤 들어와요. 근데 저는 수화를 한 번도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되지만 반드시 언제요? 2학기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얼만큼 여기 있는 네 과목을 우리 아이가 빠르게 많이 반복하느냐가 포커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 그러니까 수상하는 학생들은 여기서 무조건 수상을 기본적으로 끝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수상화를 하면서 뭐 수원 특강을 하나 들어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수상화를 다 끝내시고 여기 수원까지 했으면 이제 수원 심화가 들어가면서 수투를 배우는 거 이렇게 해서 저희가 누적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선생님 여기 보니까 이것까지 가는데요. 이것까지 가면 애들이 막 숨통 이제 안 웃으시네. 자, 숨통이 막 조여져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아이가 상위권이죠. 만약 우리 아이가 잘해요. 그러면 잘하는 아이들은 초반부터 더 잘하게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저희가 제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다고요? 4년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처음 왔을 때 예비고일 학생 중에 요걸 시킨 애들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저희 고3 S반이에요. 나름 우수한 학생들. 근데 저는 원래 예비고일 수업은 잘 안 들어갔는데 근데 그때도 막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과 수업을 한 5주 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정말 아이들이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미적과 수투를 제가 동시에 같이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수투도 미적이에요. 근데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어머니들 공부하실 때 미적 1. 여기는 미적 1이 미적 2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나갔는데 중요한 건 이걸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소화를 했다라는 거. 그 아이들이 지금 요번에 원서를 제가 쓰는 거 좀 봤는데 뭐 치대, 뭐 의대, 뭐 스카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봤을 때 저희 학원 내년에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학원 자체생들로 이미 그렇게 원서가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 학원에 3년 보낸 애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여기까지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맞아요. 뭐 아이가 똑똑하지만 지금은 내실을 다질 기간 이런 거 의미 없어요. 단 중요한 거는 누적.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가 잘하니까 어머니 수원 수투 미적만 시키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잘하는 아이들도 원래 수학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까먹게 돼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실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감각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끔 우리 아이들은 수상은 적어도 고등상은 좀 더 나가서 고등학까지는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3월달이 딱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자, 지금까지 하는 거 그만. 이제 교과서와 부교재에 집중하자. 이렇게 공부를 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3월달이 딱 그러니까 이때는 막 마구잡이로 집어넣어요. 막 아이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딱 3월달이 되면 전면 내신 준비를 바뀌는 거예요. 1학년 커리큘럼이 이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수능을 미리 보면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미 다 보죠.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 원래 제가 고1을 잘 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고1 수업 잘 못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고1 수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뭐가 자신이냐? 저는 수능은 정말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수업은 고2, 3 학생들이 배우는 게 딱 좋아요. 왜냐? 그럼 수원 수투를 배울 때 제가 수능과 내신을 같이 봐주거든요. 항상 제 수업 안에서 같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과 내신 이걸 배우는 순간 수능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신 준비 따로, 수능 준비 따로 이건 아닌 거죠. 단 설명하는 사람이 자, 여기까지는 내신, 여기까지가 수능. 요거를 꼭 말해줘야 아이들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예비고일 이제 막 걱정 엄청 많으시잖아요. 제가 오늘 4개 말씀드렸죠? 다 기억나세요? 참. 첫 번째, 절대로 중학교 때 아이의 성적과 고등학교 아이의 성적을 잊지 말라. 물론 성적을 잘 받으면 좋겠지만 중간고사 점수부터가 시작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중간고사 때 잘 보게끔 하는 게 우리의 1차 목표겠지. 두 번째,
자, 고등학교 수학에서 아이들이 저는 이유. 그렇죠? 양도 많아지고 난이도도 올라가고 신용도 들어가니까. 세 번째, 내신 준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체감 난이도를 낮춰야 하는데 그 체감 난이도는 우리가 하는 거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이번 겨울과 11월 10일, 그러니까 요 4개월이 우리 아이의 수학 성적을 결정짓는, 제가 보기엔 3년 동안의 성적이 결정되는 그 시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뭐 이런 어머니들 되게 많아요. 어머니, 우리 아이가 지금 11월 중순인데 공부를 안 하니까 12월부터 공부를 시킬게요. 절대로. 아까 저희 아들이 중1이라 그랬죠? 지금 방목하고 있어요. 얘 지금 구구단도 잘 못해요. 중1짜리. 그래서 학원도 저희 학원은 안 다니고 저희 집이 연희동인데 연희동에 있는 학원을 다녀요. 그런데 그 아이의 제가 커리큘럼을 어떻게 짰냐? 자, 2년 중2 때까지 계속 놔둘 거예요. 딱 중3 여름이 되면 저희 학원으로 데려올 겁니다. 요건 어머니들이 절 지켜보셔도 괜찮아요. 그럼 중3 여름이 돼서 의태가 아론이를 일로 데려온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중3 여름부터 공부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3 여름 이후는 더 미루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어머니들 지금 이 자리에 좀 늦게 오신 거예요. 사실 저희가 설명을 늦게 해서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언제 오셨어야 돼요? 여름에 오셨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중3 여름에 딱 저희 학원에 불러들여서 그때부터 공부시켜서 대학을 보내는 게 제 목표예요. 어차피 대학만 보내면 되는 거니까 중학교 성적은 뭐 얼마 전에 그 학교에서 중1이니까 공식 시험은 없고요. 그 쪽지 시험 같은 거 보는데 오늘 6점 받았어요. 아빠가 수학 선생님인데 또 제가 또 이렇게 못 나가는 수학 선생님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6점을 받아갖고 와서 저희 집사람이 막 너무 막 화를 뭐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중3 여름부터는 반드시 시킬 거예요. 어머니들도 이 4개월이 정말 중요하니까 이 4개월을 절대 그냥 흘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수학 강사 이해태 했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 이거 끝나면 이제 원장님께서 입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사실 그거 들으러 오신 거죠? 아, 근데 그걸 들으러 오셨는데 오늘 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다음에는 제 설명을 들으러 오세요? 네. 다음에는 수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올해는 이제 끝났고요. 내년도에 아마 제가 다시 설명이 한번 쓸 건데 그때 꼭 오셔서 수능에 대한 정보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